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그의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부분은 양식, 일식, 보고, 중식하고 떡조리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던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를 시청하신 분이 양식, 일식, 보고, 중식, 떡 조리 관련된 부분에 그 실전 모의고사를 또 시청을 하시게 되면 51번부터 60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까지는 한식조리하고 공통 부분이 좀 겹치기 때문에 뒤 51번부터 60번까지만 각각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레이노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문의인데요. 손가락의 말초 혈관 운동 장애로 일어나는 국소 진통증이다. 라는 지문이 맞는 답입니다. 예, 요게 1번이 답이 되는데요. 레이노이드라고 하면 요거는 진동에 의한 그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굴착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브먼트, 그러니까 아스팔트라고 하죠. 아스팔트 같은 거를 이제 쪼개내거나 또는 시멘트 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철거하거나 할 때 이제 덜덜덜덜 해가면서 막 그 장애가 진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진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진동에 의한 그 혈관에서 공급하는 피가 이 손가락 끝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장애로 인해서 막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게 되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산업재해, 산업보건 부분에서 대단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4번은 지금 소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소음하고 관련된 거는 난청 장애예요. 난청.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현대인한테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한국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제 조금 살만하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지금 다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이걸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성인병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다 같은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공식 명칭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하고 감염병을 비교한 것, 그러니까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지금 비교를 했다네요. 순서대로 컴마를 중심으로 해서 컴마 왼쪽은 세균성 식중독을, 컴마 오른쪽은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설명한 거래요. 그것 중에서 틀린 것을 잡아내라고 했네요. 많은 줄량으로 발병하는 게 세균성 식중독이다.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준량이 적어도 발병하는 게 소화기계 병원성 감염병이다. 맞는 말이에요. 1번은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2번, 2차 감염이 빈번하다. 이 2차 감염이라는 말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2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감염이에요. 이거 옛날에는 전염이라고 그랬어요. 전염. 그러니까 감염보다는 전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죠? 예. 그럼 일단은
전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 감염이라는 말이 전염을 뜻하는 거니까 전염이 빈번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세균성 식중독이 그리고 감염병이 전염이 없다. 라는 말은 뭐 문제가 있죠? 감염이 없는데 감염병이겠어요? 감염병이라는 말 자체가 감염이 잘 되니까 감염병이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죠. 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 즉 전염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그 감염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성 소화기의 감염병은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세균성 식중독을 관리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그 법이죠. 로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관리한다. 맞는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법이고요.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법이죠. 예. 4번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갖는데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비교적 긴 잠복기를 갖는다네요. 예,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티푸스라든지 또는 뭐 그 황새 포도균,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뒤에 3시간 정도면은 발생을 하죠. 3시간에서 한 5시간 안에 다 발생을 해요. 그런데 감염병에 지금 그 작년에 그 난리를 쳤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한 14일 정도 되잖아요. 잠복 기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몇 시간인데 얘는 며칠이니까 그 잠복 기간이 세균성 식중독이 짧고 병원성 소화기의 감염병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3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만으로 짝지어진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씩이 쭉 나오는데 모두 독소형인 세균성 식중독을 물어본 거예요. 자, 세균성 식중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굳이 더 분류하자면 4가지로 나눠져요. 가장 많은 게 감염형이에요. 감염형. 이 감염형이 세균성 식중독으로 가장 많죠. 여기서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 그러면 급성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만성 식중독은 통상 이제 중금속 때문에 몇십 년 걸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는 거고 여기서는 급성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살모넬라,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걸리는 거예요. 뭐 햄버거, 패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장염, 비브리오. 얘는 어패류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세균성 중에서 감염형이에요.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는 그 역시 감염형인데 얘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냉장고 안에서도 살아요. 리스테리아는 이게 아주 독특한 성질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반면에 비브리오도 냉장고에서도 살아요. 얘가 일부가. 그런데 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얘는 바닷물에서도 살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고독 식중독은 이게 동물성 자연독이에요. 그러니까 독소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균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연독이니까 세균성이 아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 예, 이게 독소형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역시 독소형이에요.
얘는 주로 통조림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황색 포도당 부균은 주로 김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다. 이제 물론 햄버거나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감염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균들이 막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세균들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독소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균들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어온 세균 때문이 아니고 이 들어온 세균놈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막 분비해요. 그래서 걔 때문에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맥각독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독이에요.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세균성이 아니죠. 예, 콜리. 야, 이거 대장균 쪽이에요. 세균성 감염형인데요. 아주 위험해요. 치사율도 높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가 뭐냐라고 물어봐서요. 여기서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독력, 소독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죠. 예, 답은 석탄산입니다. 석탄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통상 잘 모르죠. 석탄산이라는 말을 이 문제집에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페놀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예, 이 페놀하고 석탄산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석탄산을 1로 또는 100으로 놓을 때 1이나 100으로 놓을 때 나머지 소독제들이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석탄산이 1인데 만약에 크레졸이 2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크레졸이 석탄산보다 2배 독성이 그러니까 소독하는 독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과산화수소수가 뭐 0.7이다. 그러면은 이건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석탄산의 70%밖에는 얘가 소독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크레졸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 소독 약의 독성이 제법 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수는 우리가 이제 그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통상 이제 불소를 수돗물에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과학을 할 수 있는 소독약이에요. 포르말린은 이제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곤충 채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는 뭐 식물 채집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병에다가 그 표본을 보관하잖아요. 그때 이제 충전하는 용액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수분 활성도는 우리가 액티비티 워럴이라고 해서 AW라고 해요. 이 수분 활성도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수분 활성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을 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퍼센트로 만든다는 뜻이죠. 예, 퍼센트로 만들면 얘가 상대 습도가 돼요. 습도. 우리가 오늘의 습도는 몇 프로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습도가 이 AW에 100을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분량, 그러니까 함수량이라고 그러죠. 예, 함수량이라는 의미로 비슷해요.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닌데 얘는 같은 거죠. 얘는 상대 습도하고 수분 활성도 곱하기 100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수분 함량하고 수분 활성도는 비슷하긴 한데 같은 건 아니에요. 수분 활성도는
수분 함량과 뭐가 다르냐면 주위 환경에 습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수분 활성도는. 예를 들어서 그 수분 함량이 30%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장마철이에요. 그 장마철에 30%인 거하고 겨울철에 막 건조한 때 30%인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주위 환경의 습기가 얼마냐, 그 환경에 포함된 수분의 함량이 얼마냐를 반영한 것이 수분 활성도고, 그냥 단지 그 물체 안에 수분이 몇 프로 포함되어 있느냐만 보는 게 수분 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균들이 잘 살아요.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균들이 잘 못 살죠. 그런데 수분 활성도가 높은 데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 나빠지면 쉽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높은 곳에서밖에 살지 못하는 균은 사람으로 볼 때는 좋죠. 왜냐하면 방역하기가 쉬우니까. 수분을 낮추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수분 활성도가 높은 조건에서 사는 것이 세균이에요.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좀 떨어져도 잘 살아가는 게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좋죠, 곰팡이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내건성. 포자를 지우시고요. 곰팡이로 바꿔주세요.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에요. 내건성 곰팡이가 지금 현재 이 지문 중에서는 제일 생활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문에는 없지만 내 삼투압성, 삼투압에 견딘다 해서 내 삼투압성 효모가 가장 좋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거의 0.6% 가까이, 0.6 정도가 돼도 살아요. 내 삼투압성 효모는 수분 활성도가 0.65면은 이게 수분 함량으로 따지면 약 16%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6%. 16%면은 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벼를 농협에서 수매하잖아요. 국가에서 수매하는 걸 농협에서 대행을 하죠. 그때 벼가 잘 말랐느냐, 제대로 말리지 않았느냐의 경계선이 16%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나 14%까지 건조가 됐으면 이거는 아주 잘 마른 거예요. 16%보다 높으면 수매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벼 수매를 하는 그 기준, 수분 함량의 기준에서도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생존력이 좋으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해서 5번 문제는 답이 세균이 되겠고요. 6번 문제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건 답은 차염소산 소듐이에요. 차염소산 소듐은 우리가 집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다 있어요. 통상 우리가 락스라는 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예, 이 락스가 바로 차염소산 소듐을 원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표백 기능과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액을 그냥 쓸 수는 없죠. 충분히 희석을 해서 과실이나 채소, 과일이라고 같은 말이죠. 과일이나 채소를 씻어서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산비닐 수지는 통상 접착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 염소, 여기 이게 염소잖아요. 염소. 이 염소는 우리 수돗물을 뭐로 소독하죠? 예,
클로린으로 소독하잖아요. 이 클로린이죠. 그러니까 얘도 살균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이산화염소, 클로린 디옥사이드는 역시 차염소산 소듐하고 똑같이 표백하고 살균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주로 보다 공업용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 먹거나 이러기보다는 살포하거나 이런 데 주로 쓰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었죠. 지금도 역시 뭐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를 위한 손소독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틸알코올이에요. 메틸알코올을 일부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이 이산화염소도 코로나19 소독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수지는 주로 이제 절연제 쪽에 사용이 되는 화합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그 내인성 희해식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내인성이 뭐예요? 내인성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 용어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내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품 자체에서 유발된 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내부 할 때 내자잖아요. 내부에서 연유된 독성이란 뜻이죠. 자, 생선을 지나치게 구웠대요. 뭐 예를 들어서 벤조피렌이 발생했다고 쳐요. 생선에서 벤조피렌이 발생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외인성이에요. 외인성. 내인성이 아니고 외인성. 뭐 때문에? 생선을 태웠기 때문에 불로. 예를 들어서 그 렌지에서 가스 렌지에서 그 가스 불의 직화로 막 단백질을 태웠어요. 그래서 벤조피렌이 나왔다. 그러면 외인성이 되겠죠. 푸른 곰팡이에 의해 오염된 쌀이 예를 들어서 황변미독 같은 게 발생했다고 쳐요. 아플라톡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치면 쌀 자체에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죠. 곰팡이 때문에 생긴 거니까. 외인성이에요. 외인성. 싹이 튼 감자. 감자에 싹이 트는 거는 자연현상이죠. 생육을 위한 거니까. 여기에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 때문에 감자에 발생을 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에서 발생된 거라는 거죠. 내인성이 되겠습니다. 채소에 농약을 많이 뿌렸다거나 또는 뭐 적정량을 뿌렸어도 채소에 농약한 지 뭐 예를 들자면 15일이면 15일이 지난 뒤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급하게 수확을 했다든지 이러면 채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농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인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빵을 비롯해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쓰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형태를 갖추게 하는데 쓰는 거니까 부푼다, 부풀리니까 팽창시키는 거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유화제는 물기와 기름기를 섞는 거예요. 피막제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에 그 수분을 이제 보호하고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윤일하게 하는 보호해서 윤일하게 하는 그런 보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막제는. 산화방지제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게 산패되지 않게 산화되지 않게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산화방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섭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 성분을 물어봤네요. 내인성이죠? 예, 그 조개 자체에 있는 독성이에요. 삭시톡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섭조개뿐만이 아니고 대합이나 홍합이나 뭐 가리비라든지 이런 데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테트로도톡신은 보거, 셉신은 감자, 아까 감자 솔라닌이라는 것이 감자 독이라고 그랬죠? 싹이 났을 때. 셉신은 썩은 감자에 있는 독이에요.
베네루핀은 주로 이제 모시조개, 굴, 바지락 이런 데 베네루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베네루핀하고 삭시톡신은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삭시톡신은 서쪽의 대하풍암 가리비, 베네루핀은 모시조개, 굴, 반지락 이런 데 포함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곰팡이 독으로 간장의 장애를 일으킨대요. 이런 문제는 정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뭐 외우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좀 포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강사 입장에서 포기하라고 하는 건 좀 과한 말이긴 한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자격증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락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문제를 많이 맞춰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데서 더 좀 정력을 기울이시는 게 더 나아요. 이런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트리닌 얘는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는 독이에요. 신장 풍파시죠? 예. 파툴린 얘는 신경독이에요. 앞에 그 삭시톡신 나왔죠? 삭시톡신 같은 경우도 이게 신경 관련된 독성이거든요. 아플라톡신 얘는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독이에요. 그러니까 간장에 장애를 일으키죠. 예, 답이 아플라톡신이 되겠습니다. 솔라렌은 과민성 피부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혀 이제 다른 형태의 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실까요?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접객업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통상 이걸 우리가 식당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리,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요리용 또는 조리용 칼, 도마, 식기류의 미생물 규격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사용 중인 것은 이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리가 끝난 뒤에 보관용을 지금 검사했다는 뜻이죠. 예, 이거는 살모넬라가 음성이어야 되고 대장균이 음성이어야 돼요. 이게 규정입니다. 통상 이제 살모넬라는 고기류, 뭐 달걀이라든지 또는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데 그러니까 뭐 햄버거 패티라든지 이런데 이제 주로 손이 많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살모넬라라든지 특히 황색 포도상 분들, 김밥이라든지 뭐 이런데 손이 많이 가는데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장균은 사람의 대변에 오염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대장균이에요. 근데 이 대장균이라는 말이 있고 대장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말을 지금 중복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장균은 글자 그대로 아까 그 콜리라는 게 나왔었죠. 그 콜리 같은 게 대장균이고요. 대장균은 대장균과 유사한 형태의 그 독성을 가진 균들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변지표의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장균이 막 심지어는 뭐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대장균이 그 분변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말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첫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칼을 쓰잖아요. 조리사는. 뭐 하여튼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인권 문제하고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환자, 그리고 이제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그 약물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면허를 취소 처분 받고선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 그 조금 전에 강사가 지금 얘기한 거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향정신성 약물 중독자죠. 네, 받을 수 없어요. B형 간염 환자, B형 간염은 감염병이에요, 아니에요? 감염병이죠.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건데 B형 간염 환자는 비말이라든지 또는 그 음식 이렇게 숟가락을 함께 써가지고 저기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처분을 받긴 했는데 1년이 지났대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자유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식품에 포함된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누어져요. 자유수는 그 분리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소를 뜯어다가 압착기로 압력을 가하면 즙이 빠져나오죠. 그렇게 물기로 빠져나오는 것은 다 자유수예요. 결합수는 그렇게 분리해낼 수 없어요. 영하로 떨어뜨려도 얼지 않아요. 결합수는 물인데 얼지 않아요. 100도 이상으로 끓여도 증발하지 않아요. 만약에 100도 이상에서 증발하면 기름에 튀길 때 난리 나죠.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수하고 결합수는 말이 같은 물이지 전혀 성질이 다른 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성 물질의 용매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유수. 맞는 말이에요. 용매가 뭐예요? 뭔가를 녹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속에 설탕을 녹였다. 그럼 설탕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되는 거예요. 예, 용매가 될 수 있어요. 자유수는. 미생물 번식과 성장에 이용되지 못한다. 이건 결합수예요. 결합수. 자유수는 이용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비중은 섭씨 4도에서 최고이다. 자유수.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성질이에요. 물이 원래 다른 거는 온도가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물은 4도에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4도에서 온도가 쭉 떨어지면 비중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잖아요. 그럼 이 얼음은 비중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에 뜨죠. 건조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예, 제거가 가능하죠. 자유수는. 그래서 이제 AW라는 아까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건조시키면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수분 함량은 자유수만 줄어드는 거예요. 건조시킨다고 해서 결합수도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합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하루 피로 열량이 2700kcal일 때 이 중 14%를 지질에서 얻으려고 한대요. 그럴 때 지질의 양을 물어봤네요. 2700kcal는 19세까지의 청소년,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니 권장되는 섭취하라고 권장되는 칼로리 양이에요. 2700kcal가. 그럼 이 2700kcal 중에 14%를
얻어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곱해보면 되죠. 2700에다가 곱하기 14%니까 0.14가 되죠. 예, 0.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378이 나오네요. 378. 그죠? 네, 378. 여기에다가 얘를 지질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질로.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누기. 지질은 9를 나누면 돼요. 지질은. 그람당 9kcal를 내요. 지질은. 탄수화물은 그람당 4kcal. 단백질은 그람당 4kcal. 지질은 그람당 9kcal. 알코올은 그람당 7kcal를 내요. 그러니까 이건 지질이니까 9kcal를 나누면 휴대폰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42g이 나오네요. 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식품의 효소적 발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었어요. 맞는 거. 간장, 된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미노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블렌칭에 의해서 반응이 억제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효소는 30 내지 40도에서 제일 활성화돼요. 실제는 통상 50도가 넘어서면은 중단돼요. 60도가 넘어서면 사실상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 블렌칭이 풀풀 끓이는 게 아니고 데쳐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40도, 50도, 60도 지난 100도 가까이 지금 갔기 때문에 효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합니다. 기질은 주로 아민과 카르보닐 화합물이다. 이건 단백질이에요. 여기서 기질이라는 말은 또 뭐죠? 기질.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 효소라고 하면 효소의 기능이 되는 대상물이 기질이에요. 아스코르빈산. 이 아스코르빈산은 또 뭐예요? 얘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C를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코르빈산 그러면 좀 잘난 척해 보이잖아요. 바이타민 C 이러면은 좀 평상적인 용어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스코르빈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뭐 난처할 때 괜찮은 얘기예요. 어쨌든 아스코르빈산은 바이타민 C예요. 그러니까 얘는 환원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화에 의한 갈변 반응은 효소적 갈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산화 기작에 의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계속해서 가보실까요? 녹색 채소의 색소 고정. 이 색소 고정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색을 고정시킨다는 거니까 유지시킨다는 뜻이죠. 예쁜 색깔로. 예쁜 파란색으로 유지시키는 무기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굴이에요. 굴. 혹시 그 시금치 같은 거 삶을 때 동전을 넣고 삶는 거 보셨나요? 예, 뭐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원리예요. 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의 수분 분자량이 18이래요. 20%의 포도당 분자량이 180인데 이런 함유량을 가진 식품의 이온적인 수분 활성도 참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지난번 좀 앞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포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인데 강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원리까지는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학원 과정 지나도 이런 거를 문제로 이렇게 떡 던지면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산식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산식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외우지 못해도. 수분에 관련된 거를 분자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 분모를 나누고 분자에 수분하고 관련된 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는 여기에 나온 모든 분자들을 넣는 거예요. 자, 수분의 분자량이 18이래요. 18. 그리고 이 18에 분자량 18에 해당되는 것이 20%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분자에다 놔요. 그리고 여기에 그 기술된 모든 분자들을 이 분모에 다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분도 분모에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요. 18의 그 분자량을 갖는 물이죠. 그거에 20% 하고 포도당 나왔죠? 예, 180의 분자량을 갖는 물질의 퍼센트가 20이래요. 이렇게 20 이렇게 하고 이거를 더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산식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여러모로 어렵게 난 문제예요. 이 20%를 똑같이 주는 바람에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요 20은 이 수분의 20이죠. 요 20은 그리고 얘도 수분의 2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 20 포도당의 20은 얘인 거죠. 분모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자량은 계산해 보면 돼요. 분자량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이잖아요. 물은 뭐죠? 화학기호가 H2O죠. H2O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1이에요. 그러니까 1이 2개니까 2가 되죠. 산소의 분자량은 16이에요. 그러니까 18이 되죠. 18. 그리고 이제 포도당은 C6, H12, O6. 그러니까 포도당의 분자량이에요. 자, 화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곱해보면 돼요. 탄소는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6은 72가 되죠. 예, H는 1이라고 했으니까 12가 되고 산소는 1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6, 36, 6일은 96이 되네요. 96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180이 된다는 거죠. 여기 180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20 나누기 18 1.11이 나오죠. 1.11 그러니까 1.11 나누기 요것도 1.11이죠. 요것도 1.11 더하기 얘는 이거의 10분의 1이니까 180이니까 얘 18이고 그러니까 0.11이 되네요. 그러면은 1.11 나누기 1.22가 되네요. 그죠? 그럼 0.9098이 나오죠. 0.9098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3번 맞죠? 네,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초기에는 강사가 이거를 막 2번, 3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영상의 그 장점이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 동영상을 앞쪽으로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18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다수인이 밀접한 실내 공기가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다수인이 밀집한 거니까 분집이 밀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집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글자 그대로 분집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연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내인성 독 얘기한 거죠.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눠지죠. 예, 진균독이라고 하는 거는 아플라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황변미독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암 유발자를 A1급 암 유발 물자예요.
산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분압이 높은 산소를 장시간 흡입했을 때 오는 증상이에요. 이건 병은 아니고 증상입니다.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소통을 내고 너무 오랫동안 그 바닷속에 있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잠한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잠한병은 질소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20번, 자, 1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독미나리에 함유된 유독 성분이 내인성이죠? 예, 식유톡신이에요. 무스카리는 버섯, 광대버섯 같은 거. 솔라닌은 감자 싹, 햇볕 감자 녹색 부분. 아트로핀은 알킬로이드의 일종으로 이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독성인데요. 이런 거하고는 이제 1, 2, 4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계속해서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아닌 것.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일이 비치되어 있느냐?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어타월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회용 위생 종이는 이거는 이게 좀 시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탄소 문제 때문에 그래요. 2번. 그러나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일회용 물컵. 여기 또 일회용이 나왔네요. 이거는 지금 단속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3번은 지정 기준에서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의 일회용 위생 종이 타월도 조만간 이게 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환원성이 없는 당.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좀 무식한 방법으로 이거는 뚫고 나가세요. 단당류는 모두 환원성이 있어요. 단당류는 모두 환원성이 있으니까 단당류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 과당,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갈락토우죠. 이게 대표적인 단당류예요. 다 환원성이 있어요. 이당류 중에서는 설탕, 메가당, 유당이 대표적인 이당류인데 그 중에 메가당하고 유당은 환원성이 있어요. 그런데 설탕은 환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이 환원성이라는 말도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이 화학 그 어떤 이제 작용이 일어날 때 상대방한테 수소를 주거나 전자를 주는 거를 환원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로는 뭐 잘 안 와닿잖아요. 뭔가에. 근데 그거보다 똑같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와닿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이성질체라는 게 있는데 이성질체가 설탕에는 없어요. 이 없는 이유가 환원성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환원성이 없기 때문에.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포도당이 H6, C6, H12, O6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포도당의 화학식이죠. 그런데 화학식이 같아요. 화학식이 같은데 이 배열 방법이 달라서 특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를 이성질체라고 해요. 근데 이 환원성이 없으면 이성질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설탕이 환원성이 없어서 이성질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제 강사가 이 어려운 과정 중에 이걸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이성질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성질체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그 화학식이 같을 때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다른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탕은 이성질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어떤 경우에도 단맛이 똑같아요. 단맛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탕이 바로 단맛의 기준이 되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이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실의 젤리화 3요소와 관계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과실의 젤리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 이 말은 여기서 젤리화라는 말은 잼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과일 잼을 만들 때 이 잼이 되게 하는 3요소를 물어봤어요. 이 3요소는 당 성분, 팩틴 또는 팩틴산 성분, 그리고 pH, 산 성분이에요. pH, 산 성분. 요 세 개가 과실의 젤리화 현상의 요소, 3요소다. 젤라틴은 아니죠. 이 젤라틴도 젤리를 만들어요. 젤라틴도 젤리를 만드는데 왜 답이 안 되느냐? 얘는 동물성이에요. 과실은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젤라틴이 젤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동물성이기 때문에 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구마 100g이 72kcal의 열량을 내는데요. 350g은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낼까요? 이건 뭐 간단한 문제죠.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마 풀을 수 있을 거예요. 100g에서 72kcal를 내는데요. 350g에서는 몇 킬로칼로리를 낼까요? X가 되겠죠. 그러면은 2항,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그래서 100X는 72 곱하기 350이래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요. 25,200이 되죠. 25,200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0 2개 지우고 여기 0 2개 지우면 252가 되네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달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네요. 여기서 달걀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느끼셨나요? 예, 계란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참고로 하세요.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세요. 틀린 것. 흰자의 대부분은 오보뮤신이다? 아니에요. 오보알부민이에요. 오보알부민이 최소한 54%, 많게는 60%가 포함되어 있어요. 답이죠? 예,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요. 난황은 인지질인, 레시틴, 세팔린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여기 인지질은 세포막 형성을 하는 그 물질이라고 그랬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흰자의 점성이 감소한다. 맞아요. 자, 흰자의 점성이 감소하면 흰자를 거품기로 막 돌렸을 때 거품이 막 날까요, 안 날까요? 점성이 감소되면. 예, 거품이 막 나죠. 그러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면 거품이 더 난다는 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 흰자는 알칼리성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될 때 상대적으로
거품이 더 잘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함유 아미노산, 이걸 함황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이 U자를 빼고 이렇게 말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함황 아미노산이다. 시스틴, 메티오닌, 시스테인, 함황 아미노산들이에요. 트레오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로 가보실까요? 참기름이 다른 유지류보다 산패에 비교적 안정적이래요. 안정적이라는 말이 뭐죠? 산패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참기름은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돼요. 그죠? 아니 뭐 넣는다고 뭐 순사가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안 넣어놔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죠. 예. 새사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이에요. 새사몰은 참기름에서 새사몰을 따로 분리해서 항산화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패라는 것이 산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인 새사몰 때문에 그래요. 레시틴은 뭐에 쓰죠? 유화제에 쓰죠. 난황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난황. 달걀의 노른자,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비누 기능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시프론, 목화류, 얘는 독성이에요. 인지질은 세포막 형성을 하는 거예요. 글리코시드라고 하는 뼈대가 있고 여기에 지방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이에요. 사람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체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질은 이 중성지방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탈락되고 여기에 뭐가 붙으냐면은 그러니까 인산이 붙은 거예요. 인산이. 그럴 때 인지질이 되죠. 얘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난황에 주로 함유된 색소를 물어봤어요. 난황은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죠? 황색. 그러니까 노란색 색소를 지금 찾으면 되죠? 클로로필, 녹색, 안토시아닌, 적색, 보라색, 청색, 카로티노이드. 이 카로티노이드가 답이에요. 플라보노이드는요? 플라보노이드는 이 안토시아닌도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플라보노이드의 오리지널 적자는 안토잔틴 쪽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이죠. 얘도 노란색이네요. 근데 얘는 식물성이에요. 플라보노이드. 식물성 노란색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카로티노이드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실까요? 젤라틴과 관계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젤라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 젤리하고 관련된 걸 물어본 거예요. 젤리. 그런데 젤라틴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그러니까 동물성 젤리를 물어본 거예요. 양갱. 이거는 한천이 양갱의, 우리가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밤 양갱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천으로 만들었는데 한천이 뭐로 만들어지죠? 우뭇가사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족편, 우리가 족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동물성이죠. 아이스크림이나 젤리 다 젤라틴과 관련이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가보실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물어봤대요. 당면, 잡채의 주 원료죠. 감자, 고구마, 녹두가루의 첨가물을 혼합 성형하여 뭐 한 거죠? 익힌 거예요. 익힌 거. 익힌 거를 호화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분으로 익히는 거를, 그거를 알파 전분이라고 해요. 호화된 전분을 알파 전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가 되겠네요. 냉각시키면 노화되죠. 노화된 전분은 베타 전분이라고 해요.
그거를 다시 열을 가하면 다시 알파가 돼요. 이 당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그래서 답이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번 문제 보실까요? 생선의 자가소화, 자기소화라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자기소화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원래 말은 자가소화예요.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세균의 작용. 아이고, 썩는 거예요. 세균이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자가소화시키는 거는 숙성이라고 표현해. 숙성. 세균이 작용하면 부패. 단백질의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하는 거래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염류는 자가소화도 방지하고 세균작용도 방지해요. 염류는. 그리고 질소는 이거는 자가소화의 대상이에요. 질소가 자가소화의 원인이 아니고 자가소화되는 물질의 이 대상 물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의 조리에서 열에 의해 가장 파기가 많이 되는 거 바이타민 C예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A하고 바이타민 E는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열에는 더 강해요. 그 물에 녹는다든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B1 수용성이긴 하지만 비타민 C보다는 비타민 B1이 훨씬 더 열에 안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2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재고회전율. 여기서 또 재고회전율이라는 것도 뭘까요? 예, 재고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 원료를 사입했을 때 그 사입한 그 재고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재고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이에요.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항상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 사입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재고량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죠. 그거를 일단 염두에다 두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긴급 구매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아니죠. 그죠?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게 아니죠. 이게 높을 때 우려되는 거죠. 재고 회전율이 높을 때 재고가 부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종업원들이 심리적으로 부주의하게 식품을 사용하여 낭비가 심해진다. 지금 재고량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부정 유출이 우려된다. 당연히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길어지고 식품 손실이 커지는 등 많은 자본이 들어가 이익이 줄어든다. 예, 역시 그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중식 부분 실전 모의고사 1, 중식 1 세부 팩토리로 볼 때는 5번이에요. 세부 팩토리 5번에서 똑같이 32번으로 이 문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낮은 경우가 아니고 높은 경우로 해서 거꾸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계량 방법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네요. 저울은 수평으로 놓고 눈금은 정면에서 읽으며 바늘은 평소죠. 그러니까 식품을 올려놓지 않았을 때 제로에 고정시킨다. 맞는 말이죠. 가루 상태의 식품은 계량기에 꼭꼭 눌러 담는다.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꾹꾹 눌러 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황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눌러 담는 거고요. 밀가루 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눌러 담으면 안 됩니다. 액체 식품은 투명한 계량 용기를 사용하여 계량컵으로 눈금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계량한다. 맞는 말이죠. 이게 그 눈높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계량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된장이나 다진 고기 등의 식품 재료는 계량기구에 눌러 담아서 빈 공간이 없도록 채우고 깎아 잰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육류의 근원섬유에 들어있고 근육의 수축 이완에 관련된 단백질은 미오신하고 액틴이에요. 미오신하고 액틴.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미오겐은 연질 단백질. 통상 우리가 고기 그러면은 미오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질 단백질에 미오겐 성분이 많고요. 반대로 경질 단백질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아요. 미오글로빈은 이건 색소. 고기가 붉은색이 나잖아요. 이 미오글로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 단백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5번. 물품의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거. 물론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칼과 도마도 필요하고 대형 그릇도 필요하고 저울과 온도계도 필요하고 계량컵과 계량스푼도 필요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있다. 그러나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저울과 온도계다. 저울은 당연히 무게 재기 위해서 있는 거고 온도계는 적정 기온 온도로 그 제품이 납품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예. 칼과 도마는 주로 조리실에서, 대형 그릇은 조리실에서도 쓰고 배분할 때도 이제 필요하죠. 계량컵과 계량 스푼 주로 조리실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6번 보실까요? 난백의 기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 신선한 달걀의 난백의 기포 형성이 잘 된다가 아니죠. 덜 신선한 것이 잘 되는 거죠. 수양 난백이 농후 난백보다 기포 형성이 잘 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난백은 그 이해를 하시면 수월합니다. 수양 난백보다 농후 난백이 기포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 난백이 기포 형성이 잘 돼요. 그런데 수양 난백은 신선한 달걀보다 신선하지 않은 달걀의 수양 난백이 더 많아요. 똑같은 계란을 계속 놨을 때. 그러니까 덜 신선한 것이 수양 난백이 많아요. 난백 거품을 낼 때 다량의 설탕을 넣으면 당연히 거품이 덜 나죠. 실온에 둔 것보다 냉장고에서 꺼낸 난백의 기포 형성이 쉽지 아니죠. 냉장고에 있는 게 실온에 둔 것보다는 같은 조건인데 더 싱싱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품은 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감자의 효소적 갈변 억제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아닌 것. 아스코르빈산 첨가를 하면 효소적 갈변 현상이 억제돼요. 왜냐? 여기 효소적 갈변할 때 꼭 필요한 게 산소거든요. 그런데 아스코르빈산은 항산 화제죠. 그러니까 억제되죠. 아황산 한원제예요. 한원제. 아스코르빈산하고 똑같은 한원제를 쓰는 거예요. 질소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의 침지, 효소적 갈변이 산소가 필요하다겠는데 물에 담궈놓으면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이 안 되죠.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그러나 물속에 있는 산소는 산소로서 기능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침지하면 효소적 갈변 현상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감자를 깎았거나 사과를 깎았거나 이런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거기다 설탕을 살짝만 풀면 더
확실해지죠. 3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삼치구이를 하려고 할 때 정미 중량 60g을 조리하고자 할 때 발주량을 물어봤어요. 발주량 공식 한 사람당 필요한 양 곱하기 필요한 인원수, 여기서 1인이니까 1을 곱했죠. 나누기 가식률은 100 마이너스 폐기율 34. 그러면은 6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0.66이죠. 이거는 66을 곱하고 저기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도 돼요. 그래도 답이 똑같죠. 자,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 곱하기 1 나누기 0.66 하면 90.9가 나오네요. 90.9.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3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체 급식이 갖는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품질 관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 맞는 말이죠. 식중독 등 대형 위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예.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 같은 경우 아주 단체 급식소에서 빈발하는 그 위생사고예요. 대량 구매로 인한 재고 관리. 이거는 관리 문제죠. 관리 문제. 그죠? 품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적은 급식,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온도를 지켜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음식 양이 많고 한꺼번에 왕창 내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의 맛이 저하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4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달걀의 이용이 바르게 연결된 걸 물어봤어요. 농우제는 지금 여기 우리 그 예에서는 커스터드하고 푸딩이 농우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떤 농도가 짙게 하는 거예요. 농도가. 그러니까 국물이 아주 깊은 맛을 내면 우러나는 거 이런 걸 농우제라고 하거든요. 결합제 만두 속 맞아요. 이건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두 속이 서로 간에 잘 이렇게 똘똘 뭉쳐 있게 하는 게 결합제죠. 팽창제는 케이크, 주로 이제 케이크나 이런 데서 팽창제를 쓰는 거예요. 이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유화제는 이거는 이제 그 마요네즈 같은 거, 그게 이제 유화제로 쓰이는 거다. 레시틴, 난황에 있는 레시틴이 유화제의 대표적인 거죠. 이제 크로켓은 결착제예요. 결착제. 크로켓이 뭐예요? 우리가 돈가스라고 하는 거죠. 돈가스. 이 돈가스 안에 있는 그 돼지고기하고 그 빵가루 같은 거, 그게 살짝 달라붙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결착제라고 하고요. 이 크로켓은 결착제 기능을 해요. 달걀이. 4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우선은 이제 결정체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야 녹아요. 그러니까 설탕하고 소금을 먼저 넣는 건데 설탕을 소금보다 통상 먼저 넣어요. 왜 그러냐면 소금은 이게 이온성이기 때문에 빨리 녹아요. 설탕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간장보다 식초를 먼저 넣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NCS에서는 식초를 나중에 넣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식초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나중에 식초를 넣는다. 그리고 이제 간장을 이 설탕이나 소금보다 먼저 넣는 이유는, 더 나중에 넣는 이유는 이제 색깔을 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1번 같은 경우는 설명 방법이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큰 조리법을 물어봤어요. 가장 큰 조리법. 바삭바삭한 튀김을 위해 튀김옷에 중조를 첨가한다. 이러면 바이타민 C가 아주 대폭 날아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푸른 채소를 데칠 때 약간의 소금을 첨가한다. 이제 요거 데칠 때, 그러니까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살짝 익히고 건져내면서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예, 좋은 방법이죠. 감자를 껍질째 삶음으로써 수용성 영양소를 보유할 수 있죠. 쌀을 담가 놓았던 물을 밥물로 사용함으로써 쌀에 있는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아닌 것. 피급식자의 건강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해야 된다. 맞죠? 이게 일반 외식하는 식당하고 단체급식소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단체급식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 식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장에 그 단체급식소 구내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공장 근로자들이 돈 주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경우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거리상. 그렇기 때문에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피급식자의 식비가 경감되죠. 왜 그러냐면 단체급식소는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이제 식비를 받기 때문에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을 준다. 이거는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답이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다.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이거는 영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해서 이제 4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그 발주량 구하는 공식이네요. 뭐 특별히 설명을 장황하게 안 해도 되겠죠? 70 곱하기 인원수가 1인이니까 1 나누기 35%니까 65가 되겠네요. 0.65.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7.7이 나오네요. 107.7. 3번. 자, 45번 문제. 단체급식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영양가의 산출 오류나 조리 기술의 부족은 영양조화를 초래할 수 있죠. 예, 맞는 말이네요. 식중독 및 유독물질이나 세균의 혼입으로 위생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퍼플인젠스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단체급식소에서 흔한 식중독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다양한 음식의 개발이 좀 어렵죠. 레시피 그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단시간에 해야 되니까. 국가의 식량 정책에 협조하다 보니 식단을 작성할 때 제철 식품의 사용이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죠? 46번. 사업소급식, 공장급식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식당 면적과 조리실 면적. 여기서 식은 이걸 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 그러니까 동시 수용하는 사람 하나당 1제곱미터 약 한 3평 정도, 0.3평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식당의 20%가 조리실이에요. 식당의 20%가 조리실이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육류의 사후강직과 숙성,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것. 사후강직은 동물이 죽었을 때 뻣뻣해지는 걸 얘기하죠. 이거는 미오글로빈? 아이고, 이건 미오글로빈은 색소에 색소. 색소 단백질이 무슨 뻣뻣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오신과 액틴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일단 틀린 거예요. 도사루의 글리코겐이 현기적 상태에서 젖산을 생성하면 pH가 저하된다고 했어요. 우선 글리코겐이 뭐냐면 물론 이제 육식성 동물도 있지만 동물을 다 합쳐보면 동물이 섭취하는 게 탄수화물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탄수화물을 체내에 축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전체 몸무게의 약 1% 정도를 보유를 하거든요. 그게 글리코겐이에요.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우리가 이제 TCA 회로라고 하는 그 기능, TCA 회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TCA 회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을 죽였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기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현기적 상태라는 것은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TCA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TCA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젖산으로 넘어가 버려요. TCA로 들어가야 되는데 젖산으로 생성해서 pH 값이 한 5점대로 떨어져요. 5점대로. 맞는 말입니다. 사후 강직 시기에는 보수성, 그러니까 수분을 보유하는 성질이 저하돼서 육즙이 유출돼요. 맞는 말이에요. 자가분해 요소인 카뎁신에 의해서 연해진다. 이거는 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3번은 사후 강직, 4번은 숙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분 70g, 당질 40g, 섬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4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 계산을 하랬어요. 열량. 자,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열량 계산도 중요하지만 열량에 영향을 끼치는 영양소를 이해한지를 지금 물어보는 아주 이게 고난도 문제예요. 수분, 이거는 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열량 내지 않습니다. 수분은. 당질은 열량 내죠. 그러니까 당질 40 곱하기 탄수화물은 그람당 4kcal를 내요. 그러니까 4를 곱해요. 섬유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단백질 5g 곱하기 단백질도 4kcal를 내요. 무기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지방 3g 곱하기 9kcal를 내요. 9kcal. 4, 46, 160, 5, 4, 20, 그 다음에 3, 9, 27 해서 207이 되네요. 207, 4번.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떡의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찹쌀가루의 함량을 높인다. 맞아요. 찹쌀가루의 함량을 높이면 후화도 늦어지고 노화도 늦어지는 거예요. 찹쌀떡이 그래서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설탕의 첨가량을 늘려도 노화가 늦어지죠. 급속 냉동시킨다. 노화가 늦어져요. 그런데 상온이나 냉장고에 넣으면 노화가 빨라지죠. 수분 함량을 30 내지 60%로 노화가 빨라지죠. 5% 이하로 떨어뜨리든지 또는 이제 온도를 65도 이상으로 유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화가 빨라지죠. 50번 문제.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 영향을 준대요. 예, 쓴맛. 커피의 쓴맛 하면 카페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타닌이라는 게 있어요. 타닌. 커피하고 관련된 거예요. 타닌은 뭐에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죠. 색깔에 영향을 줍니다. 갈색, 진한 갈색, 새카만 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의 그 정도. 그러니까 노란색부터 새카만 색까지 쭉 변하죠. 이제 원래 원두는 연두색이에요. 원두는. 그, 커피 열매 보셨어요? 빨간색. 아주 예쁜 커피 열매를 이제 그 과육을 벗겨내면, 어, 녹색에 비슷한 콩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로스팅 하면 노란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 쭉 변하죠? 그게 타닌 성분 때문에 그래요. 주석산은 뭘까요? 포도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맛성분이에요. 개미산은 초산 있죠, 초산. 그 빙초산 같은 그 초산하고 그 맛이 비슷한데 이게 꼭 그 개미한테 물렸을 때 막 따끔하면서 이렇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런 그 성분이라고 해서 개미산이라는 말을 붙여서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침수시킬 때 흡수되는 수분의 최대량. 예, 30%예요. 최대량. 30%. 52번. 국물 조리 방법으로 틀린 것. 국물 조리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는 말은 이제 좀 말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골육수를 사용한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죠. 멸치를 통째로 넣는다.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멸치도 실치 같은 멸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예의적인 거지만 통상 우리가 멸치하면 이제 국물 멸치는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장이나 이제 그 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거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국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더기를 제외한 개념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뭐 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NCS 기준으로 볼 때는 건더기를 제외한 걸 국물이라고 합니다. 자, 53번. 해동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 해동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냉장 해동이에요. 냉장 해동. 자, 냉동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급속 냉동이에요. 급속 냉동. 그런데 해동, 완만 해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완만 해동. 완만 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급해. 조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동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급할 때는. 그러나 평소에는 냉장고에 넣고 해동하는 게. 실온에 두는 거는 금지사항이에요. 실온에 두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두는 게 이제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는 것도 금지사항이에요. 54번 보시겠습니다. 아르가 아니에요. 아스예요. 아스크로부산의 파기율이 가장 적은 것. 그건 뭘까요? 열을 가지 않은 거죠. 열을 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생체죠. 생체. 2번이 가장 파기율이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어취. 그러니까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를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물어보세요. 잘못된 것. 된장, 국장은 어취 제거에 탁월합니다. 청주는 휘발성이 있으므로 어취 제거에 도움이 안 되나? 아니요. 되죠.
아주 잘 되죠. 아주.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생선을 미리 우유에 담겨 놓으면 어취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나 레몬즙은 어취 제거에 효과가 있죠. 네. 56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정확한 계량을 위해 모세관 현상을 활용하는 식품이 뭐죠? 물이죠, 물. 그죠? 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관 현상을 활용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고요. 모세관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자, 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수가. 그러면은 이때 물을 여기를 측정해야 돼요. 여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수량이. 이때는 여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이게 모세관 오리지널 모세관 현상입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성질.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의 응집력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막 서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동부소라만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에 가장 적당한 식품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시금치를 기름에 볶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많을 수 있는데요. 바이타민 A하고 E가 그 물로 삶은 데친 시금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기름으로 볶았을 때. 그리고 바이타민 C가 그 소실되는 양도 훨씬 적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7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맵쌀의 성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장황하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4번입니다. 아밀로스가 20%, 아밀로펙틴이 80%예요.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예요. 여기서 맵쌀, 찹쌀 하는 거는 꼭 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메조, 차조 뭐 이런 그러니까 앞에 뭐 매 또는 매 이렇게 붙는 전분들 있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곡류들은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매 옥수수, 차 옥수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양이 차이가 있다. 찰 뭐뭐뭐뭐는 아밀로펙틴이 대부분 100%예요. 그리고 매 뭐뭐뭐뭐 하면 아밀로스가 통상 한 20% 정도, 아밀로펙틴이 통상 한 80%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당근을 조리할 때 볶는 것이 좋은 이유. 예, 요거는 당근에 바이타민 A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바이타민 섭취를 돕기 위해서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0번 후려썰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봤어요. 후려썰기가 뭐죠? 후려썰기는 그 손목의 탄력을 이용을 해서 칼날을 통상적으로 칼날이 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치면서 반동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무척이 위험한 칼질 방법이에요. 초보자들은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만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장
그 효과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다량의 채를 썰 때, 이런 때 아주 후려 썰기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후려 썰기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중식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을 연상할 수 있죠. 어떤 칼을 주로 쓰는지. 자,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양을 썰 때 적당하다. 이 맞는 말이에요. 후려 썰기는 이 많은 양을 썰기 위해서 쓰는 아주 위험한 고난도 칼 사용 방법이에요. 정교할 때, 아이고, 많은 양을 지금 쓰는 게 목적인데 무슨 정교예요. 이거 꾸물럭거리다가 스님 다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칼날이 넓을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오히려 낮죠. 예, 그래서 이게 중국 그 음식 쪽 쓰는 데서 훨씬 더 이 후려 썰기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힘이 덜 들어요. 다닥다닥다닥 쓰는데도, 그리고 소리도 요란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문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실전 모의고사 5에서 다시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그 섹션별, 과목별 기출문제 풀이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은 제가 이게 그냥 뭐 취미 삼아서, 물론 이게 지금 봉사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취미 삼아서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느 강의보다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실전 모의고사 5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